그들은 간이 콩알만해졌다. 놈이 향이더러 나무라고 한다면 일은 영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다. 결사적으로 이 흉악무도한 놈들과 싸우는 수밖에 없는데 용의와 신원이 아무리 천하의 장사라 하지만 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멧돼지 같은 10명이 넘는 놈들을 당하지는 못하리라. 요승학상이란 자는 대동강의 주리인 비류강을 끼고 난을 일으켜 스스로 죽은 홍경래의 여당이라 자칭하고 양민을 못살게 한 자이다. 일행은 창칼 든 놈들이 감시를 받으면서 정신없이 걸었다. 주막에 거의 다 와서야 그들은 풀려났다. 어디 가서 주둥아리를 놀리면 몰살을 시켜버리겠다. 졸개들은 들은 말이 있어서 한마디씩 내뱉었다. 놈들은 일행의 눈을 빌어주고 그리고 밧줄을 몸에서 풀었다. 그러고는 불이 나게 산을 향해 주랭랑을 쳤다. 줄에서 풀린 용의와 신원의 풍채가 아무래도 무서웠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 첨정래 용의도련님은 그 용맹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일행은 몸을 툭툭 털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허기가 지고 졸음이 와서 견딜 수 없었다. 들어가셔서 잠시만 계셔요. 급히 밥을 하겠어요. 월선이가 말했다. 밥도 밥이지만 술이 있으면 어서 좀 가져오게나. 형님, 이거 미안하오이다. 원래에 피곤하실 텐데. 내가 아직 입조는 하지 않았지만 입조 전에 이런 좋은 경험을 쌓아서 참 기쁘이. 그런데 놈들이 부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겪은 이 경험은 어디 가서 쉬이 발설할 일이 아니네. 성천의 요승 학상이 홍경래의 잔당이라고 자칭한다는 말은 집의 어른에게서 들은 바가 있지만 학상이 톱을 대고 난 후 지금 벌써 4, 5년이 흘렀는데 그 학상에 잔당이 있다는 말은 듣기에 처음일세 그려. 형님도 참, 그 말을 고지뒀소? 놈들은 좀도둑이지 그런 반골들은 아니오. 기껏해야 사감에 사무쳐 이섭이나 지주들을 낫으로 쳐 죽이고 산으로 숨은 놈들이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오. 조부님이 누가 포도대장이 아니랄까봐 그런 생각을 하시오. 우리 은울 사람들도 9월산 산도사들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오. 그렇게 모질게 구는 놈들이 아니외다. 놈들은 지리산의 잔당들하고도 맥을 통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리산에도 저런 화적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참, 좌우간 금방 발설은 하지 않기로 하자. 놈들이 앙심을 먹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니까. 그나저나 큰 경사가 났소이다. 경사라니요? 형님도 참.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경사라니요. 여보게나 공습. 우리 백원이 아내가 생기고 아기 집 속에 자식까지 생겼으니 이거 경사가 아니고 뭔가? 참, 그거 참 모른 말이오. 백원, 자네가 그런 묘책을 생각해내지 않았던들 이 아녀자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을 걸세. 참 그것이야말로 경사고 말고. 술이란 술은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오너라. 용이는 껄껄거리면서 웃어댔다. 지나간 하룻밤이 도무지 꿈만 같았다. 사람이 매일 이런 식으로 살면 보고 겪는 것이 너무 많아 머리가 터지고 말 것이다. 용이도 신원도 정호도 이진도 다들 방바닥에 길게 뻗어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딘가 지옥이나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인생의 큰 전개가 된 것만 같이도 느껴졌다. 백원은 자신이 한 말을 실천에 옮겨야 할 걸세. 놈들은 사실 월선이하고 향이는 산채에 붙잡아두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향이가 백원과 그런 사이라고 하니까 놔준 것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말이 거짓이란 것이 탄로가 나면 흉악한 놈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게 큰 걱정일세. 오래간만에 이진이가 말을 했다. 내 생각도 그러하이. 용이도 찬동을 했다. 그럼 백원과 향이의 올레를 서둘러야겠구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원이 결론을 내렸다. 전생연분이야. 용이와 이진이 동의를 했다. 마침 술이 들어왔다. 장정들은 둘러앉아 사발에다 술을 그득히 부었다. 자, 축가술이다. 여기 백원과 향이의 백년가약을 위해서. 축하하오 백원. 백원 축하하오. 정호는 얼떨떨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는 술 사발을 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말았다. 이례적으로 향이가
저쪽 아랫목 그늘진 곳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월선이는 기분이 좋은지 호롱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 홍조가 번져 있었다. 그럼 초례를 언제 치르게 되나? 용인은 역시 성미가 급했다. 아무래도 김바오 어른한테 허락을 얻어야 하지 않겠나? 내가 내일 금산리로 어른을 찾아뵙고 자초지정을 말씀 올리겠네. 그래서 허락을 얻지 뭐. 본인인 100원이 나서기는 뭐하고 말이야. 형님, 우연히 은율에 들렀다가 좋은 일 하시는구려. 아니 좋은 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연히 들른 것은 아니야. 점정 어른을 찾아뵙고 또 무슨 용무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자. 좌우간, 여기 은율은 살기에 좋은 곳이야. 9월산 전기가 서린 곳이 아닌가. 신원은 무슨 용무가 있어서 은율로 온 듯한 낌새를 풍겼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은율이라 하면 한양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에 비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척의 거리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실한 장정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닷새는 걸리는 거리다. 4명의 장정들은 그날 밤 월선인의 술독을 다 비웠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밥을 해먹고 잠으로 떨어졌다. 그들의 꾸고는 소리가 멀리 산간에 울려 퍼질 지경이었다. 설핏 잠이 깬 용인은 누가 자기를 흔드는 것을 알아차렸다. 월선이가 자기의 허벅다리를 고이 꼬집고 있었다. 용인은 월선이를 따라 나왔다. 그녀는 다른 방에 달리 그의 잠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좀 더 편히 주무시라고 이렇게 모셨어요. 고맙구나. 내년 이렇게 마음이 고운 줄은 미처 몰랐다. 부끄럽사와요. 괜히 저희 못난 계집들 때문에 지체 높은 분들이 혼이 나셨죠? 뭐 혼날 데 있나. 그러나 아무런 사고도 없이 일이 잘 처리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우리들이야 아무려면 도적놈들을 당해내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맞서면 너희 모녀가 위험해진다.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산채에 억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게야. 100원이 머리를 잘 썼어. 그 사람 여러모로 범상한 인물이 아니야. 우리 향유아의 100년 가약이 실현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국빈이 누구인가? 내 집안 형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는 일세의 인물이야. 국빈이 하는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마 곧 혼례가 치러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월선이는 대단히 애교가 넘치고 실팍한 계집이었다. 혼례를 치를 딸을 뒀으나 그녀는 이제 겨우 30살을 조금 넘긴 나이에 불과했다. 다음날 정오가 가까이 되어서야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들 몸을 털고 일어나 허허거리면서 웃어댔다.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용이도 방을 건너왔다. 그가 월선이와 정인 사이라는 사실을 일행은 인정하고 있었다. 형벌인 신원도 모르는 척했다. 주반 겸 점심을 먹은 일행은 길을 떠났다. 월선이와 양이는 꼼짝하지 말고 여기에 잘 있거라. 아무런 내색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리고 월선이는 이것으로 향이의 초례 치를 준비를 하도록 해라. 자. 신원은 상당한 금액의 돈 꾸러미를 내놓았다. 그것은 거금이었다. 안 되어도 300냥은 됨직한 돈이었다. 월선이는 황송해서 그것을 얼른 받지 못했다. 걱정 말고 어서 받아라. 그런 귀한 인연은 얼른 성사를 시켜야 하느니라. 너무나 황송하옵니다. 오호, 너무 그러지 말래도 100원, 부인이 될 사람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구려. 정표로. 정우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향이에게로 가서 그녀의 조그만 손을 잡아주었다. 허허허허. 다른 세 장부들은 허허거리면서 웃어젖혔다. 그들은 길을 떠나 먼저 은율에 들렀다. 이 첨정에게 인사를 드릴 참이었다. 어젯밤에 귀가하지 못한 연유를 아릴 참이었다. 여기는 험한 곳이다. 행선지를 밝히지도 않고 어디 가서 하룻밤을 밝혔느냐? 신씨가 정색을 했다. 그녀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모양이었다. 허는 당상관을 배출한 친정 가문에서 가통을 이을 아주 귀한 자손이었다. 친구가 좋아 동네 주막에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은 온 나라가 어수선한 시절이다.
각별히 몸조심하도록 해라. 저기 아래채를 전부 비워놓았다. 방이 3칸이다. 독채니까 내 마음대로 쓰도록 해라. 네, 잘 알겠습니다. 왕해도 일대에는 도적의 무리들이 자고로 많이 들끓는다. 그것은 여기 황해도가 중국으로 통하는 길목인데다가 평양과 한양 사이를 내왕하는 물산이 통과 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각별히 명심하도록 해라. 이 첨정이 점잖게 알려주었다. 신원은 당상간의 벼슬을 한 의식의 아들이요 훈련대장을 지낸 신웅조의 손자이다. 그러니 그는 대단한 지체를 가진 집안의 자손이라 할만했다. 그는 당시 한양을 강타하던 역지를 피해 여기 은율로 내려왔던 것이다. 물론 그는 당시 알성 과거에 급제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역질 때문에 정신을 잃은 조정에서는 과거 급제자의 사품을 미루고 있었다. 하루에도 몇백 명씩 역질에 죽어나갔다. 남소문인 광희문과 서소문인 소의문 밖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한양 사람들이 통칭 수구문 혹은 시구문이라고 부르는 광희문 밖에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었다. 신원이 한양을 떠날 때만 해도 벌써 이 알 수 없는 역질에 희생된 사람이 8만을 넘었다는 말이 돌았다. 가문의 장손인 헌의 안전을 염려한 집안의 어른들이 그를 이 첨정에게로 보내게 했던 것이다. 삼정의 문란으로 시달릴 대로 시달린 백성들은 설상가상으로 괴질이 번져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한 군데 마음 붙이고 살아갈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고향을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떠나봤자 별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리방랑하는 무리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니까 9월산이 도적돼도 결국 그런 족속들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오후의 젊은이들은 금산리의 김바우네로 걸음을 옮겼다. 신원은 양반 냄새를 풍기지 않고 정우와 잘 섞여 놀았다. 용이와 이진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은 정우는 이들과 이렇게 한 동아리가 되어 지낼 형편이 아니었다. 김바우는 은일광의 입구에 나가 배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를테면 개인의 기술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사로운 장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장인들이 나라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인 상업제도의 발달과 많아지는 인구 등으로 해서 이런 관급 공장제도가 허물어져 갔다. 이제는 아무나 자기의 기술만 있으면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만들게 되어 있었다. 그 사이 김바우는 고용인을 2사람이나 둔 모양이었다. 그의 일을 돕는 사람이 둘 있었다. 이것도 놀라운 변화였다. 이렇게 평민이나 중인도 일일 고용인들을 둘 수 있었다.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신분제도와 아울러 금전의 매개가 큰 역할을 했다. 아버님, 어제는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타처에서 하룻밤을 유숙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괴질이 들끓고 도적이 바로 하는 시대이니 각별히 몸조심하거라. 그리고 배를 만들기 위해서 2분의 조력을 받기로 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은 엄지철씨라고 황주뿐이고 이분은 전 기탁씨인데 풍전뿐이다. 인사 올리거라. 제 자식 정우라고 합니다. 정우라고 합니다. 천학비제한 자식놈이 올시다. 엄지철 위에다 전기탁이오. 2사람은 꽤나 심통스럽게 말을 받았다. 그러니까 2사람은 좋은 일거리가 얻어걸린 셈이었다. 당신은 이런 일이 얻어걸리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조그만 마을의 자체 조직인 향청의 도움을 받은 현청들의 가렴주구가 워낙 심해서 농민들은 그야말로 좁은 목피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 뿐인 시대였다. 멀리서부터 오시느라 원로의 고생이 얼마나 자심하셨나요? 안 굶어 죽기 위해서 이렇게 왔소이다. 기별을 받은 지 근 열흘 만에 왔소이다. 엄지철이 괜히 불면 소리를 했다. 오다가 들으니까 한양에는 괴질이 번져 왜라더라 10만 명이 수구문 밖으로 내던져졌다고도 하고 전라도 부안고을에는 5천 가구 중에서 2천여 가구의 농민이 고향을 버리고 도망지를 쳤다고 합디다. 이만한 일거리가 생긴 것도 굶어 죽지 말란 뜻인 듯하오.
그건 약과라오. 내가 사는 황조 땅 바로 위가 평안도인데 거기에 구정이라는 고을이 있소이다. 거기에서는 총 농가가 8천여 호인데 4천여 호가 도망치를 쳤다고 합디다. 우리도 여기 김바오 어린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어디로든 도망을 쳤을 것이요. 아니, 풍천은 고기잡이하는 고장인데 거기도 그렇게 살기가 지난합니까? 말도 마시오. 바닷가 마을이 아마도 모르면 몰라도 더할 거요. 향촌에 향청을 끼고 있는 놈들이나 현청 등 관아 아전들이 토색질이 얼마나 가혹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 죽는데 어떻게 고향을 뜨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엄지철과 전기탁은 초장에 듣기 험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그들은 과연 많이도 굶었던지 비굴이 상접한 물고를 하고 있었고 검붉은 눈에 인상들이 썩 불량해 보였다. 황해도 바닷가에서 배를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그들 나름대로 통하는 바가 있어서 서로들 일거리가 있으면 통기를 놓아 이렇게 일손을 도와주곤 했다. 이것은 당시 현청 관아들의 토색질이나 신흥지주들, 즉 유우라고 불리는 친관변 계급들의 조세 수탈에 저항하기 위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던 각종 계조직을 통해 기별이 갔을 것이다. 여보게들 이제 그만하게. 저기 아들의 친구들이 온 것 같으니. 아참 아버님, 융이 도련님과 같은 서당에 다니는 이진씨, 그리고 한양에서 내려오신 신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대단히 지체가 높은 집안의 젊은 선비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신원이라는 분은 이번 알선 과거에 급제하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고 합니다. 서당에 다니고 과거에 급제하고 하면 양반이 아니오? 우리는 별 볼 일이 없으니 저리로 가 있겠수다. 엄지철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양반만 보면 벨이 꿀려서 견딜 수 없는 나요. 나도 저리 가서 담배나 한 대 피우겠소이다. 어서 인사들을 나누시오. 김바오 어른은 양반도 아니면서. 제주도 만수다. 어디렇게 그런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했소이까. 전기탁은 메스껍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보게들 지철이 기탁이 너무 그렇게 메스꺼워 하지들 말게나. 이분들은 좀 달라. 양반이라고 다 똑같단 법은 없지 않은가? 조금도 달리 생각하지를 말게나. 그럼 내가 그리로 가마. 거기서 기다리라고 해라. 아니 여기 현장에 와서 직접 인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옵소서. 어허, 그러면 내가 결례가 되지 않겠느냐. 김바오는 아들의 요구를 허락했다. 정호는 자신의 친구들을 조선 현장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풍채가 당당했다. 이 집만이 조금 왜소할 뿐 융이와 신원은 태산이라도 움직일 만큼 덩치가 오람했다. 김바오 어른, 오래간만에 인사 올립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융이는 서글서글했다. 아이고 도련님, 오늘은 무슨 연유로 이렇게 친히 나오셨는지요? 네, 여기 좋은 분을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내 외가 쪽으로 형님이 되는 분인데 대단한 문벌을 가지신 분이지요. 신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 미천한 것을 친히 찾아주시고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되간절 무슨 연유이신지요? 여기 이진 선비도 계시고. 김바오는 우선에 그것이 알고 싶었다. 이들이 직접 자기를 이렇게 찾아올 연유란 도무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젊은 학자분들이 아닌가. 아직은 초례를 치르고 성가한 분들이 아니지 않는가. 집으로 잠시만 드시지요. 기니 올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하옵니다. 제 이름은 신원이라고 한양신씨 가문의 장손이옵니다. 아이고, 그럼 신 대장님의, 예, 그러하옵니다. 여기 용희 도련님의 자당께서 말씀은 잘 듣고 있사옵니다. 김바오는 이를 엄지철과 전기탁에게 맡겨놓고 이들을 집으로 안내했다. 그는 이들에게 대단히 황공해하는 자세를 취했다. 남들은 한결같이 요지주나 양반지주들과 잘못 사겨 죽이느니 죽느니 하는데 자신은 도무지 그럴 일이 없었다. 자신은 아주 소규모이지만 지주이기 때문일까? 도무지 양반들과 싸울 일이 없었다. 자신이 상대하는 유일한 양반지주인 이 참정례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는 참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겉으로 은혜를 베푸는 척하면서 안으로 착취를 하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김바오는
용이나 신원의 출연에 쩔쩔매지 않을 수 없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기 있는 정호의 아주 안성맞춤인 규숙감이 있어서 천거하고자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집안 첨정어른이 윤허를 받아야 마땅하겠사오나 우리 젊은이들의 의기가 투합되어 맺어진 가연이라 직접 이렇게 말씀을 올리게 되었사옵니다. 신원은 용이와 이진의 훈수를 받으면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김바오에게 말했다. 다만 올선이가 용의의 정인이라는 사실만을 뺐을 뿐이다. 여보시오. 정호 어멈 얘기를 듣다가 그 맥락을 대략 짚은 김바오는 문을 열고 아내를 불렀다. 소인이 내자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을는지요? 아 그럼요. 정호의 어머니 뚜련이도 들어왔다. 그녀를 왜들 그렇게 부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딸만 7자매인 집안의 막내이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기대하고 낳았는데 또 계집아이였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연꽃이라는 의미에서 뚜련이라고 지었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녀의 부모들은 세상을 하직했다. 참 묘한 인연이에다. 그러나 우리가 산지에 들어갔다 왔다는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이리 경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정호, 너의 생각은 어떠냐? 분부의 딸일 뿐이옵니다. 그럼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오? 바오는 뚜련이를 바라보았다. 제가 뭘 아나요? 인혁이 결정하는 대로 하지요. 뚜련이는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김바오는 얼마 동안 말을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지체 높으신 헌원 장부들이 하시는 일이라 소유는 그저 따를 뿐이옵니다. 감사합니다, 김바오 어른. 신원은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자신이 큰 소리친 일이 무사히 잘 되었던 것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김바오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나오면 일은 난처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호는 장가를 들게 되었다. 초래청에선 향이가 예쁘다고 다들 한마디씩 했다. 신랑도 신부에게 썩 만족해하는 표정이었다. 정호네에는 부모가 들어 사는 본체의 맨 가장자리 방을 잘 도배해서 신방으로 꾸몄다. 본래 정호네 집은 당시 평민들이 살던 일자집이었다. 그것은 오갈 데 없는 초가집이었다. 왼편 가장자리에 부엌이 있었고 그 부엌에 딸린 방으로 안방이 있었으며 가운데 방 그리고 사랑방의 순서였다. 그러니까 바오가 사랑방을 아들 내외에게 내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가운데 방으로 거처를 옮겨갔다. 정호와 향이의 신접살림은 꿈결처럼 계속되었다. 그는 아내를 무척이나 아껴주었다. 그녀는 몸살이지 않고 집안일을 했다.